2024년은 부활한 랑에운트제네가 첫 시계를 내놓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일의 작센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계를 다시 만들기 시작한 지도 딱 그만큼의 세월이 흘렀다는 뜻인데요. 삭소니아는 1994년에 랑에운트제네가 처음 선보인 4가지 컬렉션 중 하나였습니다. 첫인상만 봤을 때는 아유 독일 놈들이 그렇지 싶은 무척이나 단순한 시계이지만은 그렇다고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는 시계는 결코 아닙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이만큼 조금만 디테일이 틀어져도 매력을 잃을 위험이 있는데요. 다행히 삭소니아는 누가 봐도 이 동네에서 만든 시계다운 기하학적인 결벽성을 자랑합니다. 애초에 삭소니아라는 이름 자체가 매종의 지역 기반인 독일의 작센주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점에 바로 이 시계의 흥미로움이 있습니다. 랑에운트제네가 폐허 위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브랜드였던 만큼 삭소니아에는 모든 디테일을 장악하겠다는 기획자의 전능감이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케이스에서부터 다이얼, 시분침은 물론 구석에 적힌 작은 글씨 하나도 명확한 의도 아래 결정됐습니다. 시계 곳곳에서 독일산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평정해보겠다라는 야심찬 외침이 저릿저릿하게 메아리칠 지경입니다. 예전부터 그랬으니까 라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라는 이유로 주저앉은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랑에운트제네를 계속 지켜봐 오신 분들이라면 이 디자인 코드들이 랑에원, 182로 그리고 심지어 오디세우스 같은 비교적 최근의 모델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금방 알아채실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랑에운트제네가 집요해야 했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재건이 한창 준비 중이었던 1990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엔지니어이자 천재적인 기획자였던 귄터 블림라인입니다. 그는 IWC와 예거루클트르의 리빌딩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걸 보고 이번이 독일 시계를 부활시킬 기회라고 봤습니다. 2천만 유로의 투자금을 확보하고 랑에 가문의 일원인 발터 랑에와 손을 잡았습니다. 발터 랑에는 랑에의 창업주 페르디난트 아돌프 랑에의 직계 증손자입니다. 가업을 이으려고 워치메이킹을 공부했지만은 공산 정권의 회사를 뺏겼고 서독으로 도피해야 했던 비운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가업을 이어가겠다는 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독 시계 산업의 중심지였던 포르츠하임에서 랑에 포르츠하임이라는 시계회사를 열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고 이후에는 벨렌도르프라는 주얼리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블림라인을 만나기 전까지 발터랑에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커리어를 지나고 있었고 1990년 당시에는 이미 만 66세였습니다. 따라서 랑에운트제네를 재건하기 위한 세부 계획은 대부분 블림라인에 의해서 마련됐을 거라는 게 합리적인 추정일 겁니다. 재건이라고는 하지만은 블림라인과 발터랑에는 과거에 존재하던 시계를 다시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센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계가 만들어지던 전성기는 19세기 회중시계 시절이었습니다. 손목시계가 대세가 되는 20세기 초반부터 이미 작센주는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1930년대에 만들어진 바우하우스풍 손목시계나 1940년대의 독일 공군시계, 50년대 이후에 공산권 치하의 시계들이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계들은 시장의 동향이나 정치적 변화에 적응하려고 했던 산물이었습니다. 세계 최고를 다시 한번 노리려는 두 사람이 참고로 할 만한 모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특히 랑에 가문의 일원이었던 발터 랑에에게 이 모델들은 회사가 몰락해가던 어린 시절의 경험, 나치와 공산주의 정부에게 핍박받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트라우마와 결부된 것이기도 해서 더욱 달갑지 않았었을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과거의 시계를 그대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과업을 떠맡았습니다. 지금까지 작센주에서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작센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집요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조건이 불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독에 속해 있었던 글라스위테 지역의 낮은 임금은 그 자체로 경쟁력이었습니다. 같은 돈이면은 스위스의 경쟁자들보다 숙련된 워치메이커를 더 많이 오랜 시간 투입할 수 있는 거죠. 2022년에 SJX라는 매체에서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시계 하나를 만드는데 워치메이커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가를 브랜드별로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랑에운트제네는 평균적으로 시계 하나를 만드는데
워치메이커가 212시간을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의 약 73시간과 파텍 필립의 약 39시간을 압도하는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랑에운트 제네는 구동독 지역에 속한 글라스위트의 저임금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19세기 작센주 워치메이킹의 전성기를 상기시키는 무브먼트의 구조와 마감을 재현하는데 이 저임금 구조를 끌어들여서 큰 힘을 쏟았습니다. 무브먼트 이야기는 길어질 테니까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고요. 지금은 케이스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랑에운트 제네에게 케이스의 디자인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전성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중시계를 만들던 시절은 19세기였습니다. 그리고 랑에운트 제네가 부활하기 이전까지 이 동네는 최고급 손목시계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부활하는 랑에운트 제네에게는 갑자기 등장한 글라스위트의 손목시계가 왜 이렇게 생겨야 하는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케이스는 전통의 독일 시계답게 클래식하면서도 겸손하고 단순하고 실용적이어야 했지만은 또 그러면서도 퀄리티가 높다는 인상도 남겨야 했습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모델은 2015년에 나온 삭소니아 모델이라서 오리지널 삭소니아에 비해서는 케이스의 선이 더 가늘어지고 얇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에 블림라인이 마련했던 케이스의 기본 기조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18캐럿의 핑크골드 소재의 삭소니아의 케이스의 첫인상은 매우 금욕적입니다. 시계의 미니멀한 기조에 부합하게 베젤은 극단적으로 얇고 러그도 가늘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7.3mm 밖에 안 되는 얇은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측면에서 보면은 일반적인 스위스 시계와는 다른 꽤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의 스위스 시계는 미드 케이스와 러그를 하나의 조각으로 찍어낸 다음에 한꺼번에 피니싱을 합니다. 하지만 랑에는 러그를 별도로 제작해서 따로 마감을 적용한 다음에 나중에 미드 케이스에 붙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피스로 제작된 노치드 러그는 랑의 케이스의 시그니처 요소로 지금까지 활약해오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우리는 훨씬 더 정교한 디테일과 피니싱의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클로즈업을 해보면은 미드 케이스의 브러싱이 러그가 시작되는 노치 깊은 곳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 케이스와 러그가 별도의 피스라는 거를 한눈에 느낄 수 있죠. 또한 러그 역시 미드 케이스의 피니싱과 상관없이 깨끗한 폴리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멀리서 봐도 미드 케이스의 수평 브러싱과 베젤 케이스백 러그의 하이 폴리싱이 대비를 이루는 게 아주 멋있습니다. 물론 보기에만 좋은 건 아닙니다. 귄터 블림 라인이 직접 고안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 러그는 손목의 곡선을 잘 감싸주게끔 아래로 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착용감이 아주 좋고요. 무게는 58g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만져봤을 때도 무게중심이 낮고 좀 더 묵직하고 탄탄하게 느껴집니다. 전통의 독일 시계라는 것에 시비를 걸 수 없을 만큼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인 거죠. 크라운 역시 기분 좋은 촉각적 만족감을 주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얇은 케이스에 찰싹 붙어 있지만은 지름을 비교적 넓게 잡아서 쉽게 잡히고요. 와인딩을 할 때 적당한 무게감과 클릭이 느껴지도록 했지만은 그게 반발력으로까지는 느껴지지 않게끔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엔드 시계치고는 드물게 시간 조정을 할 때 초침이 멈추고 해킹이 발동된다는 게 또 신기한 점이었습니다. 엔트리 모델인데 이런 경우 잘 없어서요. 독자적인 케이스만큼이나 랑에운트 제네가 신경을 쓴 부분은 타이포그래피입니다. 많은 시계회사들이 여러 가지 글씨체를 중구난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디자인의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쉽게 느껴질 때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랑에운트 제네는 다이얼은 물론이고 무브먼트와 크라운에 들어가는 글씨체까지 하나의 기조로 통일을 했습니다. 삭소니아라는 시계 안에서만 글씨체를 통일한 게 아니라 모든 컬렉션을 가로질러서 통일을 했다는 것도 신기한 부분인데요. 이게 또 다시 시작하는 신생 브랜드의 이점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씨체는 시중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랑에가 기존 글씨체를 자체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인그레이버 폰트가 베이스가 됐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시기에 들어간 글씨체는 사실 초창기 버전에서 또 한 번 수정을 거친 것인데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기조는 그대로죠. 얼핏 보면은 100여 년 전에 옛날 서적을 펼쳤을 때
나오는 그런 옛날 글씨체 같기도 하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그 시절 글씨체들보다 세리프 장식이 많이 자제되어 있어서 모던한 인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성기를 의고적으로 고증하기보다는 적당히 독일스럽고 고전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향후에 시도될 모던한 디자인과도 잘 조화될 수 있는 글씨체를 잘 선택한 게 아닌가 싶고요. 다이얼에 프린트로 찍었을 때나 무브먼트나 케이스백에 각인으로 넣었을 때나 느낌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도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삭소니아는 프린트가 극도로 자제되어 있는 미니멀한 디자인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2015년판은 물론 94년도의 오리지널 디자인과는 달라지긴 했습니다. 원래는 드레스덴 젠퍼 오페라 하우스의 5미니 클락에서 영감을 받은 빅데이트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게 랑에온트제네의 또 다른 상징이긴 하지만은 클래식하고 미니멀한 디자인과는 잘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지 2007년경부터 기본 삭소니아 모델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현행 삭소니아 띵 같은 경우에는 스몰 세컨즈랑 눈금까지 덜어내고 심지어 더 미니멀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고 2015년 삭소니아가 딱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크게 보이는 프린트라고는 로고밖에 없습니다. 덕분에 첫눈에 랑에온트제네 로고가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처럼 사용자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봐도 멋있지만은 가까이서 보면 더 멋집니다. 잉크를 상당히 여러 겹으로 두텁게 정용한 프린트인데요. 그래서 조명을 받으면은 글씨가 도톰한 입술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글씨의 경계면은 날카로울 정도로 선명하죠. 케이스백에 각인하는 글씨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 많은 시계 회사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하지만 랑에온트제네는 다이얼에서 본 거와 같은 글씨체로 케이스백의 글씨도 선명하게 새겨놨습니다. 당연하지만은 무브먼트에 들어가는 글씨체와도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데 고개가 끄덕여지는 감동적인 디테일입니다. 스털링 실버 소재로 만든 다이얼은 아르장테라고 부르는 색상으로 피니싱이 되어 있고요. 18캐럿 골드 소재의 인덱스와 알파 형태의 핸즈를 매칭을 했습니다. 삭소니아의 다이얼 자체는 덜 흥미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좋은 피니싱과 완벽한 기하학적 비례 덕분에 만만찮은 시각적인 만족감을 선사를 합니다.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아래 방향의 스몰 세컨즈는 이 시기 삭소니아의 특징인데요. 요즘 삭소니아 띵에 스몰 세컨즈가 없는 게 저는 못내 아쉽습니다. 이게 12시 방향의 무지개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로고와 시각적인 균형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핸즈의 길이감도 상당히 만족스러운데요. 분침도 눈금 끝까지 닿고 있고 심지어 스몰 세컨즈에 돌아가는 작은 침의 길이도 정교하게 눈금 끝까지 닿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칫 얇고 미니멀한 시계라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깊이감을 싣기 위해서도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인덱스가 그렇게 두꺼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형 인덱스에 처음부터 끝까지 양쪽으로 각을 주고 위아래 끝에도 살짝 각을 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덱스를 다이얼에 납작하게 붙이기보다 살짝 올라와 있게 만들어서 빛의 방향에 따라서 멋지게 그림자가 생기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폴리싱된 알파 핸즈도 깊이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평면으로 만들기보다 약간 곡면으로 만들어서 다이얼의 다른 부분보다 빛을 더 빨리 캐치하도록 했고요. 덕분에 가독성도 좋아지고 핸즈가 실제보다 더 높이 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다이얼의 입체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엄청나긴 하지만은 삭소니아의 주인공은 무브먼트입니다. 워치메이커들의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영역도 이곳일 거고요. 사실 랑에온트제네 시계에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이 적용된 건 첫 시계가 나온 94년이 아닌 97년부터입니다만은 디스플레이백 자체로도 그 당시에는 선구적인 시도였습니다. 엔트리 모델에서도 장인이 손수 피니싱한 아름다운 무브먼트를 감상하게 해준다는 점 때문에 특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시계에 들어간 L941.1 무브먼트는 95년부터 활용됐던 무브먼트고요. 97년 당시에 삭소니아에 들어가던 무브먼트와도 거의 동일한 엔진입니다. 직경이 25.6mm로 아담하고 두께가 3.2mm로 얇은, 지금 기준으로 봐도 아주 슬림한 무브먼트인데요. 요즘 삭소니아 띵에는 두께도 더 얇아지고 스펙도 더 강력해진 무브먼트가 들어갑니다만은 이때는 3Hz의 진동수에 4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진 좀 더 평범한
스펙이었습니다. 디자인을 보면은 회중시계 시절의 작센주 워치메이킹의 전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획자들이 영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특정 시기의 무브먼트를 그대로 갖고 오거나 재현하기보다 전통적 요소 중에서 현대에 되살릴 만한 것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 무브먼트의 4분의 3가량을 브릿지로 덮는 3쿼터 플레이트 디자인이겠죠. 지금은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따라해서 다소 흔해진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이 스타일을 손목시계에 유행시킨 게 랑에온트제네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무브먼트의 상당 부분이 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쉽지 않다고 느껴질 만큼 충분한 시각적 매력을 뿜어냅니다. 스위스 시계만 봐오신 분들은 아마 브릿지의 빛깔부터가 다르다고 느끼실 텐데요. 브릿지와 플레이트가 점원 실버 소재로 제작이 되어서 로듐 코팅된 브라스에 비해서 색감이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특히 글라스 휘테 리빙을 손으로 얇게 점인 듯이 적용해서 무브먼트 전체가 빛에 골고루 감싸지는 듯한 성스러운 아우라를 연출을 했습니다. 기계로 깊숙하게 무늬를 새긴 양산형 제네바 스트라이프와는 육안으로도 구분되는 섬세함이 있습니다. 무브먼트의 거의 모든 모서리에는 앵글라주가 들어갔고 스크루가 들어가는 자리에도 예쁘게 빗면을 쳤습니다. 클로즈업을 해보면 다이아몬드 커팅이 아니라 손으로 마감한 앵글라주의 특징이 보입니다. 거친 절삭 자국이 느껴지지 않고 절단면이 둥글둥글하게 마감이 됐죠. 물을 머금은 듯이 맑고 깨끗해서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전통을 계승하는 또 다른 요소는 스완넥 레귤레이터입니다. 이번에도 19세기의 전통을 따라서 장인이 직접 손으로 인그레이빙을 해서 밸런스 코크를 장식하도록 했는데요. 무슨 템플릿이 있는 게 아니라 플로럴 패턴이라는 기조만 지키면서 자유롭게 새긴 것이라서 모든 시계의 문양이 약간씩 다르다는 게 또 낭만적인 부분입니다. 하이엔드 시계에서도 장인다운 장인의 수작업 터치를 보기 힘든 요즘이잖아요. 스완넥 레귤레이터의 윗부분도 전체가 앵글라즈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게 아주 멋있습니다. 최근의 모델들은 좀 더 현대적인 프리스프렁 레귤레이터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만은 이 시기 랑에온트제네는 스크루로 밸런스의 관성을 조정하고 스완넥 레귤레이터로 헤어스프링의 유효 길이를 조정하는 좀 더 전통적인 조합을 보여줍니다. 바로 옆에는 이스케이프 휠을 위해서 밝게 폴리시된 스틸캡을 배치한 것도 예전에 회중시계 시절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 요소입니다. 작센주의 전통에 보내는 헌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무브먼트에는 4개의 보석이 골드 샤통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골드 샤통이 작센주 회중시계에 많이 활용됐던 기술입니다. 원래 그 시절에는 브릿지에다가 루비를 직접 고정하기보다 루비를 골드 소재 링으로 감싸고 스크루로 고정해서 루비가 파손되는 일도 막고 혹시라도 파손이 되면은 좀 더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골드 샤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예쁘게 가공할 수 있는 인공 루비를 쓰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필요가 없는데요. 랑에온트제네에서는 아름다운 색감의 대비를 보여주고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연출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브먼트에 굉장히 힘을 많이 준 걸 느낄 수 있는데 엔트리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19세기의 고급 회중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요소들을 많이 써가지고 많은 시계 팬들을 놀라게 했던 랑에온트제네 무브먼트의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라고 하겠습니다. 브라운 엘리게이터 스트랩은 여느 드레스 시계처럼 블록이 크고 과하지 않은 광택감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삭소니아 틴에서는 납작한 스트랩이 같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시기의 삭소니아에서는 패딩을 좀 볼록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넣었습니다. 덕분에 좀 시계의 인상이랑 맞물려서 스트랩도 단단하고 꽉 짜인 듯한 느낌을 주고요. 핀 버클 부분에서도 디테일에 대한 주목은 있습니다. 시계줄이 연결했을 때 흔들리지 않게끔 세로바가 하나 더 들어가고요. 여기에도 랑의 각인이 선명하게 같은 폰트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랑에온트제네의 2015년판 삭소니아를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의 클래식 드레스 시계이지만은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음미할 만한 디테일이 많죠. 1994년에 와서야 처음 제대로 손목시계를 만드는 리부트 브랜드라는 핸디캡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19세기 작센주 워치메이킹의 풍성한 역사적 전통과 구동독 지역이어서 가능한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시계 하나하나의 디자인
디자인을 완벽하게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낸 좋은 기획력도 있었죠. 그래서 시계를 둘러싼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도 흥미로운 시계일 겁니다. 특히 전에 없었던 시계를 브랜드를 재건하면서 새롭게 기획자가 전적으로 만들어낸 사례여서 이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더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시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랑에온트제네가 첫 시계를 내놓은 지 30주년이 되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꼭 이 회사의 시계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